생방송 애국전선.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정의의 날쌘 칼이 비끼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도.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박대전을 78일 앞둔 10월 2일 오후 5명의 애국 독수리와 애걸스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폭로 이정희의 은밀한 사생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끄러워. 사람들이 많아서. 네, 오늘 마이크가 꽉 차네요. 네, 추석 연휴는 잘들 보내고 오셨나요? 살이 그냥 뒤룩뒤룩 쪄갖고 어떻게 고향은 다들 내려갔다 오셨나요? 어때요? 고향이 서울이라서. 그러시구나. 슬프게 얘기하신다, 되게. 아니 다 욕했어요. 막 어디 가냐고 해서 큰 집 간다 그랬더니 큰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면목동 그랬더니 시골 가는 줄 알고서 막 면목리 그래야죠. 네. 오랜만에 우리 애걸스가 사실 애걸스끼리 방송하는 거 다들 기다리셨을 텐데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맨날 꼽사리로만 이러다 꼽사리만 하다 끝날지 않을까 다들 걱정을. 설마. 이런 네. 게 좋아요. H양과 K양이 함께 하고 이거 계십니다. 좀 무슨 뭐 비디오 이런 거. 은밀한 사생활이잖아요. 네. 맞아. 아니, 근데 오늘 정하나님이 아프시니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다가 그냥 쫙 가라네요. 예, 제가 사실 원래 이런 캐릭터 아닌데요. 아, 예, 제가 오늘 중요한 분도 나와 계시는데 오늘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아니 그게 제 생각에는 중요한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그런가요? 개콘 생활의 발견의 신보라 씨처럼 자기보다 예쁜 여성분이 나오면 꼭 기운이 빠지더라. 본인이 덜지려지니까. 아니 오늘 엄청 예쁘신데. 남자 게스트 나오면 막 없애고. 약간 수척한 게 더 훨씬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청초한가요? 컨셉인 줄 알았어요. 개 묻었어요, 오늘? 덕담계. 뭐 명절이니까. 그래서. 근데 저 좋네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저 내일이요. 거기까지. 내일 시가세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거예요. 10월 2일이 되게 의미심장한 게 10월 1일이 원래 우리 방송일이잖아요. 그렇죠. 휴일이라 하루 늦게 했잖아요. 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니까 우리는 국방부 인증 방송이잖아. 그래서 그렇죠. 어제 중요한 날인데 하루 넘겼고 내일은 개천절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나라가 이렇게 탄생한 그런 날, 의미 있는 날인데 정하나는 지금 개천절을 자기 생일로 묻으려고 합니다. 제가 나라가 열리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나이가 5천 뭐 대단한 사람 같네요. 사람 같네요, 그냥. 사람은 아닌데. 네. 뭐 중요한 사람이에요. 저.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미리 축하드려요. 노래라도 어떻게, 이거 북이라도 어떻게 하고. 축가 한번 네. 나중에. 아무튼 오늘 뭐 추석도 지나고 해서요. 아직 내일까지 쉬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아직 맞아요. 돌아오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추석도 어떻게 지내는지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분 모셔가지고요. 이정희 은밀한 사생 이런 무슨 19금 영화 같은 제목이 있나. 이정희의 은밀한 사생활. 우리가 그간 몰랐던 사실 이분하고 은밀한 사생활을 같이 붙이기가 사실 좀 애매한데요. 그러게요. 부끄러운데 네. 얼마나 은밀한지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나 은밀한 건 다 있죠. 그런가요? 너무 좋아하시네. 사실 이 제목을 이덕희 선배께서 붙이셨다는 거. 제가 붙였습니다. 저랑 덕인형이 되니까 혼자 너무 좋아해. 네, 그러면 오래 기다렸는데요. 네. 인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목소리에서 압도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오셨는데 사실 우리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일찍 불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부르고 싶었는데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시간을 내셨습니다. 그동안 그러네요. 잘 지내셨나요?
저 스스로는 기특한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안 죽고 살았으니까. 저희도 안 죽고 살았죠. 애국전선도. 네. 아니야. 네. 우린 죽었다 살았어. 그런가요? 지옥에 갔다 온 거야? 아니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지금 뉴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처음 뵙는 거여가지고 네. 너무 연예인 보는 것 같고 너무 떨려요 지금. 뉴스 보는 것 같아. 너무 신기해요. 나중에 아니 가끔 그렇게 그 몇 분들 만나면 생각보다 키가 작으시네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그냥 아담합니다. 피부도 좋으시고. 네, 네. 생각보다 더 이쁘시네요.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죠? 아, 근데 뭐 그거야 그냥 인사말이시니까. 아니요. 이따가 까발리겠지만 제가 3.1절에 그때 분위기 좋을 때 네, 맞아요. 정말 이정이 220만을 만나다 희소식 최초의 공개 방송에 그렇죠. 더블 MC로 네, 나갔는데 네, 아. 네. 제 손을 붙드시면서 그때 네. 제가 종티로 소문이 났잖아요. 네. 종희로 돌아라. 계속 회유를 2시간 동안 당했어요. 힙한 일 버리라고. 네, 예. 그래서 하여튼 100회 공개 방송 네, 같이 하기로 하자고 했죠. 네. 예, 둘이 약속을 우리 최영희 선생님하고 둘이 했죠. 그랬는데 다시 네. 희소식을 재개하셔서 네. 정말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서 100회 꼭 가야죠.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저번 주에. 예. 지난주 네, 자기가 나온 방송이죠. 내가 나온 게 아니고 자기가 나온. 아니, 대표님이 희소식. 그러니까. 예, 후보님 희소식. 예. 두 번째 간만에 공개 방송을 또 하셨는데 예. 거기서 이 버럭터긴 형님이 가서 돌아가시라고 막 그랬어요. 깜짝 놀랐네 진짜. 예. 그렇죠. 네. 보내실 분은 뭐 따로 계신데. 네, 네, 맞습니다. 어딜 돌아가요? 사오정이 있어. 아니, 못 들어가지고 죄송해요. 챙겨서 들을게요. 돌아가리라라는 제목의 노래를 하셨는데 발음이 헛나와갖고 돌아가시라. 돌아가시라. 라고 노래는 안 했고. 정말 재밌었어요. 일부러 웃긴 거겠죠. 고의성이 좀 있지도 없지도 않죠. 네, 오늘 게스트로 오랜만에가 아니라 처음으로 모신 건데요. 그렇죠. 사실 네. 애국전선 시작할 때부터 한번 모셔야 된다 얘기는 정말 많이 했는데 그렇죠. 워낙 바쁘셔가지고 사실 저희 총사령관이시기도 그렇죠. 하고요. 아, 애국전선의 정신적 지주 처음부터 하셨는데 이렇게 또 모시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애국전선 나오시면요 늘 이렇게 그냥 좀 지나갈 수는 없다? 그럼요. 이렇게 쉽게 그냥 띄워드리고 이런 걸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들 무개념으로 장착하고 온갖 그냥 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딱이에요. 이 총선 전에 저 대표님 지금 네. 전 대표님이시지만 대표님으로 날아다니실 때는 애국전선 언제 한번 나와주시려나 그랬는데 치사하게 낙검수에 막 나가고 그러셨다. 치사하시다. 듣는 사람이 많은 데를 막 가시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유력 대권 주자신데 미디어에서 안 불러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애국전선이라도 나오신 거잖아. 그냥 우리는 오늘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복수국을 하는 거지. 왜 국민마녀가 되셨는지 이러고 오늘 다. 이거는 추석 특집 고향 방문이야. 그런 거죠. 추석특집 고향 방문. 우리 같이 그러면 송편이나 빚으면 되는 건가요? 같이 정 붓고. 평소에 잘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대표님은 추석 때는 어떻게 지내세요? 보통 저기 일반 가정이랑 비슷한가요? 정치는 좀 다릅니까? 지난 4년 동안에 조금 다르기도 했는데요. 올해. 요번에는 뭐 비슷하게 지내기는 했습니다. 그 추석 전날 성묘 갔다가 예, 전날 밤에 이제 큰댁 가서 이제 전 부치고 고기전하고 이런 거 하세요?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냥 잤어요. 어떻게 왜 이러지? 왜요? 붙여야죠. 애엄맛입니다. 원래는 제가 붙이는 게 전문인데 갑자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누워야지 이러고 있다가 그냥 자버려가지고 다음날 이제 차례 지내고 그리고 이제 친정집에 잠시 들렀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전후에서는 또 추석 때 이제 댁에 못 가시는 분들, 뭐 농성장에도 가고 예. 장기수 어르신들도 뵙고 이렇게 오며가며 보냈습니다. 그럼 설거지는요? 저는 안 됐으면 설거지는. 설거지는 뭐 당연히 뭐 제가 하죠. 나는 다 여기 얻어먹기만 시어머니가 해서. 나셨는데. 아니야, 시누이야, 시누이. 신이었어, 신이. 숨겨진 거. 전날 잤다며? 뭐 지가 피곤하게 얼마나 피곤해서 뭐 이런 거죠. 지만 피곤해? 네, 이게 결혼 15년이 되니까 야, 드디어 명절 때 자는 때도 생기고. 근데 전 진짜 궁금해요. 요리 잘하세요, 요리? 제가 이제 아이들 거의 이제 음식을 잘 못 해주다가 예. 이제 올해 5월달에 그 이제 중앙위 사태 나오고 뭐 이제 제가 대표 사퇴하고 예, 예, 나서 예. 집에 몇 달 있었어요. 그때 저희 둘째 아이가 어머니가 음식을 해주니까 뭔가 이렇게 접시에 이렇게 번듯하게 음식이 차려서 나온다 이러면서 상당히 흡족해하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뭐 맛은 뭐 그저 그러한데 그래도 데코레이션만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정성을 들여서 까가지고 접시에만 예쁘게 나름대로는 그 정도는 합니다. 그래도 바쁘신데 다 하시네요. 근데 뭐 이게 이것도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 음식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것도 순간순간에 이 게으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게으름에 굴복할 때가 상당히 있죠. 뭐. 예, 누구나처럼. 그렇죠. 다. 그렇군요. 그래도 왜 대선 후보에 처녀도 있잖아요. 그 전혀. 그렇구나. 무개념인 척한데 제일 무서운데? 제일 무서워. 사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 그러니까. 네. 나 여태까지 순간 누구? 그렇구나. 경쟁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이렇게 이제 집에 이제 아들 셋을 두고 이렇게 끼니를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는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는 이런 일을 할 때는 조금 뭐 힘이 들죠. 아무래도. 네. 아들이 셋이세요? 남편까지? 대체 이게 아줌마 화법이랍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 우리도. 우리 밖에서. 애국걸스 이거 뜨면은 무섭게 넘겨야 나 그래서 입 안 열고 있잖아. 아니 우리는 LA니까 다. 사실 진짜 애국전선 이제. 이 명절은 거의 주부들에게 특히 맞아요. 분노의 이 시간이잖아요. 누굴 위한 명절인가? 도대체 이것은 우리 엄마 보는 것 같아 나는. 시달리다 왔는데요. 가족 관계가 거의 막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후보님이라고 불러요. 대표님이라고 그래요. 대표님께서도 그런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 명절에 네. 며느리로서의 폭풍 분노 이런 거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근데 사실 별로 그렇게 왜냐면 저희 돌아가신 시어머님께서 이제 2007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네, 그다음에 네. 바로 국회의원 나와서 뭐 그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집안일에서 평소에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이제 조금 이제 달랐는데요. 저희 시어머님께서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신데 이상하게도 둘째 며느리한테는 관대하신 거예요. 제가 둘째 며느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한테는 뭐 이렇게 쉴 시간도 은근히 주시고 편하신 건가요? 편해? 아마 이제 원천은 제 남편이 저하고 11살 차이가 납니다. 어머 능력자. 도감력자죠? 그래서 제가 29에 결혼했는데 제 남편이 결혼할 때 40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노동운동도 하고 뭐 이랬던 또 이제 사법시험도 늦게 합격하고 나이 40이 될 때까지 도대체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싶은 이런 걱정을 막 하셨나 봐요,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은근히 저한테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게 며느리가 도망갈까봐. 걷어준 거지, 걷어준 거지. 아니 정말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은근히 걱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가 혹시 이러면 어떨까? 근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야. 이 얘기를 이야기는- 위해서 또 우리 이 판소리의
대가 덕일 명창. 선배께서 판소리로 러브 스토리를 준비해 오셨다고. 오야. 제가 우와. 몰래 그 정보원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그 사생활을 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진짜 왔습니다. 은밀한 사생활. 여기가 은밀하게. 흥신소네 흥신소. 네. 근데 제일 무서워. 근데 이거 진짜 잘 안 밝혀진 거잖아요. 그죠? 정말요? 잘 모르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어. 이제 그 남편이신 심지현 변호사님께 제가 은밀하게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약간 뭐 이렇게 소리다 보니까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살은 좀 붙였는데요. 자, 소리를 한번 꾸며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러브스토리. 때는 1996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온 세상 거리거리가 보석보다 빛나는 흰눈에 덮여 있을 적에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들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들뜸과 떨림이 공존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사법고시 2차 합격자들. 모두가 양복과 정장 차림에 세련되게 무스와 머리 기름을 바르고 사법연수원 강당에서 웅성거리며 두근반 세근반 면접을 기다리고 있을 적으로 터벅머리 노총각 심재환씨, 순수한 40살 총각 심재환씨 나름대로 멋을 내고 조용히 눈을 감고 면접을 기다린다. 아이씨고.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나의 인생 후회도 서름도 많은 나의 인생아. 하지만 오늘 새로운 나의 인생이 시작된다. 지금 가야 할 이 길은 또 다른 가시밭. 마음을 다잡고 흔들리지 말자 나의 인생아. 조용히 눈을 떴을 적우 때마침 눈앞을 스치는 여인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내 마음 같은 그녀 이정희 씨였다. 재환씨 거동보소, 재환총각 거동보소. 온몸에 2만 볼트 스파크가 튀고 그의 눈이 줌예돼야 1초에 24컷 그녀의 얼굴 스캔한다. 하늘에서 선녀가 사법시험 보러 왔나. 남원에서 춘향이가 사법시험 보러 왔나. 춘향이 선녀. 눈에는 하트병병, 심장에는 두근두근. 조금 있으면 면접을 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떨리는 걸까? 표정 연기. 정신 차리자 태어나. 마음속으로 되뇌이나 현실은 카메라 렌즈처럼 그의 눈은 그녀의 위치에 따라 주민 주마우. 순간 아찔하게 정신을 잃었겠다. 동료들이 심지한 군을 흔들어 깨운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면접 순번이 되었구나. 그렁저렁 면접을 보고 며칠을 기다리니 합격 통지사가 날아오고 사법연수원에서 당당히 입성을 하니 바로 그때 내 마음 같은 그녀 이정희 씨가 또 나타났겠다. 동료들에게 물어 그녀의 나이를 알아보니 무려 11살 나이 차이. 언감생심 가까이 하지 못했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으니 며칠 후 연수원에서 스터디 그룹을 조직하는 뒤 아하. 자, 이런 비화가. 모여서 제비를 뽑아주세요. 떨리는 마음에 제비를 뽑아보니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녀와 같은 조가 개성됐겠다. 실재환씨 소리친다. 아싸 겨울이. 그날부터 재환씨는 그녀에게 다가간다. 살포시 그녀가 피곤할 땐 커피도 뽑아주고 바카스도 사다주고 외출할 땐 그녀 위에 크림빵 공부빵
몰래 사다 주고 그러다가 작심하고 남들 몰래 편 있어서 데이트 신청. 처음으로 데이트가 성사되어 만난 날 서로의 인생 행적을 나눠보고 두 남녀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는 후문. 이렇게 데이트를 시작한 지 3주 만에 결혼 약속을 하고 마지막 관문인 그녀의 어머니께 허락을 맡으러 바리바리 선물을 싸두고 찾아갔는데 11살 나이 차 때문에 분명 숨겨놓은 처자식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하고 그렇지. 장모님이 의심을 하고 그렇지. 결국 호적 등본까지 떼어가서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이 두 짝지의 가슴 절절한 진실한 사랑 얘기가 전해지는데 사랑을 하려면 요렇게 한단다. 요내 사랑 변치 말라고 깨붙게 타진 사랑 화중 남긴 내 사랑 둥당다 둥당다 덩기둥 남긴 내 사랑 꽃과 나비 올라올 줄 주고 우리네 사랑은 아이가 두둥 실줄시고 아니 근데 이게 끝이야? 네. 첫날 밤이 안 나와? 뭐야? 우리가 춘향과 창을 보면 사랑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거기 야동을 먹고 놀자 이런 거. 분위기만 띄우고 뭐야? 뭘 벗고 놀라고. 업고 놀자. 자기야, 나 놀래가. 업고 놀자. 업고. 정말. 아우 정말. 아, 이거 그랬구나.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빨갛게 가네요 또. 그래도 약간 아니 근데 정말 야식지. 만난 지 3주 만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만난 지 3주 만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 원래 제가 결혼을 하자고 한 건 만난 지 일주일 만이에요. 왜 11살이나 많은데 왜? 먼저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29, 스물아홉. 제 남편이 40살. 와. 오, 근데 진짜. 근데 아니 지금 이게 가사를 쭉 들어보니까 미화돼서 그렇죠. 이게 추정을 하면서 들어보면 제가 조중동에서 읽은 기사랑 비슷해요. 여쭤보게. 공작이야, 공작. 얼른 여쭤봐야 돼.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첫날 만나고 한 몇 번 이제 더 일주일 만에 몇 번 더 만났는데 제가 이제 법조계에서 쭉 앞으로 살아갈 텐데 이런 사람은 이제 못 만나겠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좀 말이 안 된다. 왜요? 곰보빵 사줘서? 유괴되기 쉬운 타입? 먹을 거에 오겠어. 먹을 거에. 아니 여자들 그런 거에 약해. 달달한 거. 먹을 거에 약해. 먹을 거에. 네. 하긴 몇 년도예요? 97년 초에 만나서 가을에 결혼했으니까요. 이제 15년 딱 됐죠. 제 남편이 굉장히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단단해요.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마음에 반했고 한편으로는 제 남편이 속눈썹이 굉장히 멋져요. 털. 네, 송승한 눈썹 이런 것처럼. 정말 좋아하는구나. 태경님은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뭘요? 털. 털을 털 좋아하셔서. 얘기 안 했는데. 속눈썹도 털이니까요. 그래서 그 증언하신 대로 곰보빵이랑 바카스 이제 이런 거에 쓰러지신 거예요? 바카스는 제 남편이 거의 이 자연주의자에 가까워서 거의 이 그 뭐 가공식품 내지는 뭐 각성제 뭐 이런 거 거의 안 먹습니다. 네, 저한테 거의 강요당하는데 그래서 바카스는 뭐 제가 뭐 그 저한테 사준 적은 없고요. 네. 네. 남편하고 처음 이렇게 뜻이 맞는구나 느낀 거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지낸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근데 남편이 노동운동을 이제 하다가 이제 일용 노동자로 일을 했어요. 용접도 하고 건설 일용. 위장 취업인가요?
그렇죠. 처음엔 위장 취업을 했고 용접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나서 새끼손가락이 한번 절단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접합을 하긴 했는데요. 이제 일단 사고가 나고 뭐 블랙리스트가 돌고 감옥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용 노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노동운동을 하다가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35에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몸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폐렴에 걸렸어요. 자기 말로는 각혈을 했대요.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는 순간에 딱 온 거죠. 근데 저도 저 나름대로는 이제 학생운동 끝내고 다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건강상 문제도 겪었고 외로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둘이 이제 같은 시간에 도달해서 만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꿈은 있고 그 꿈과 정서는 그대로 있고 하지만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고독한 시간들을 거쳐온 거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서 다시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그 정서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니까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았던 꿈 언젠간 다시 펼쳐내고 싶었던 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되게 이렇게 안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일주일 만에 나는 올해 안에 결혼을 할 생각인데 그럼 당신하고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죠. 프로포즈를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한 셈이죠. 어머. 네. 일주일 만에. 그래야 돼. 여성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해야 돼. 네. 맞아요. 자, 조금 냉정해 주셔야 되고요. 요거 지금 15년 전 얘기. 지금은 어떠실지. 후회는 안 네. 하셨어요? 한 번도? 아니야, 최근에 한번 후회 제대로 하셨어. 알지. 우리가 추정컨대 부부싸움을 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난 했다 한 표. 자, 투표해 봅시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전 모르겠네. 이게 대박인데 말이죠. 이 우리 대표님이 광화문에 딱 나오셔서 졸라 멋있게. 대선 이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날 이 언론에 쫙 깔린 건 전날 밤에 우리 부군께서 음주운전 하시다가 한 잔 드셨어. 걸리셨는데 그게 기사에 깔리는 바람에 완전히 물타기가 된 거예요. 그 멋있는 장면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싸움이다. 난 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했다. 당연히 한 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이혼한다. 에이, 오바야, 오바. 오바야? 애가 있는데. 그런가? 그럼요. 사실은요, 그날, 이제 출마 선언을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점검을 막 하고 있는데, 언론사에서 맞아요. 저희한테 맞아요.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캠프에 있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나 황당한 얼굴로, 설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혹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랬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 또 쿨하게. 맞아. 그래. 제가 너무 굉장히 놀랬죠. 그리고 나서 혹시 가서 기자들이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러고 뭐라고 답을 하지? 이러고 다 캠프에 있는 사람들하고 동료들하고 다 준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까? 이랬더니 캠프에 있는 동료가 부부싸움 좀 하겠는데요. 이렇게 답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답할 준비를 하고 갔는데 뭐 거기서 물어보는 분은 없었고 근데 집에 가서는 정작 어땠냐면 이제 남편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옆에 와서 딱 누웠죠. 그리고서는 닭살 멘트 나올 것 같은데. 지가 아닌데. 불안해. 손발 조심. 네. 그러고는 아이고 이거 남편을 사퇴할 수도 없고 남편을 사퇴하세요. 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부부싸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또 너무 약하셔. 제명을 시키셨어요. 바로. 이게 진짜로다가 심 변호사님이 직접 딱 들어놓고 상상을 해보세요. 딱 들어놓고 남편을 사퇴할 수도 없고 듣자마자 너무 재밌네 저는 이게. 아니 만약에 이게 우리 내외의 일이었다 그러면 다음날 뉴스에 바로 나와요. 재연 한번 해봐.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불쾌해. 표정이 진심이었어. 여기기도 싫어. 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과장하면 이런 거죠. 뭐 저는 세상에 없는 거지. 뭐가? 음주운전 했다면. 아니 그게 죽는 거죠. 그날 밤에 죽는 거지. 아니 저는 저 같았으면 만약에 뭐 사퇴했을 아니 있어
이럴 것 같아요. 많이 사퇴할 수도 없고 이럴 때 사퇴할 수 아니 있다. 있거든 됐거든 나갈래? 막 이런 식으로 아, 우리 저 K양의 경우에는 사퇴가 아니라 넌 해고야. 사퇴가 뭐야? 사퇴가 어딨어? 쫓겨나는 거죠. 일방 해고. 해고 통보. 이런 거죠. 술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술. 결과 나왔나요? 지금 저 면허 취소되셨어요? 아니 아직 통보가 안 왔어요. 네. 조금 기간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0.98에 뭐 벌금 나오고 이러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아니,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정지도 있고. 네, 제가 이 남편 믿고 사실 운전 면허는 있는데 한 번도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거든요. 작년에. 예, 무서워서. 예. 근데 이제 운전을 진짜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존을 위해서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정말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이야기로? 그냥 네, 그래도 좀 와 쿨하시다. 대체 어쩌다가 그랬냐 뭐 이런 게 답답하니까 막 다그치고 이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면 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기 캐릭터야. 접시라도 좀 날라다녀야 돼 이런 거는. 아니 대체 무슨 일, 왜 나한테 미리 얘기를 안 했냐며 막 이런 거 막 좀 따져야 정상 아닌가? 보통? 그거는 뭐 이 우리가- 얘기는 했죠. 네.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대비를 하지. 여기까지만 딱 얘기했죠. 왜 그건- 미리 안 알려주셨느냐? 네, 그 얘기는 했죠. 아니, 이렇게 조곤조곤하게 그러니까. 팔다리는 안 오가고요. 조곤조곤하게. 저는 이 중년 남자, 저도 이제 결혼 20년 차인데 15년 차 되셨잖아요. 이 상황에서 남성의 입장에서 우리 대표님을 좀 깨우쳐드려야 될 것 같은 이 막중한 책임감이. 뭔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뭐 네. 접시는 안 날아가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예. 이제 부군의 행적을 캐야 돼요. 전날 누구와 술을 드셨는지 등등등등. 아 진짜 그러네. 그런 거부터 물어보지 않나 보통? 네. 어디서 먹었어? 어디서 먹었어? 누구랑? 15년간 너무 믿고 살아오셨어. 뭐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희 뭐, 예, 충분히 의사소통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은 하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 한 얘기는 만약 그 장소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혹시 당신이 술을 마시는 걸 봤으면 그러면 아마 안 하던 음주 단속도 새로 할 거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랴부랴 검문이 설치되는 네,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뭐 그냥 미래를 대비한 얘기를 하죠. 진짜 대선 후보가 본인만 대선 후보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까지도 같이. 그렇죠. 네. 좀 같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엄청. 좀 네. 나 싫을 것 네. 같아. 사실 저는 아이들이 좀 걱정이 됐어요. 맞아. 애들은 어때요? 몇 아이들이. 살이에요? 큰 애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작은 애는 이제 초등 6학년. 그나마 조금 예, 어린. 작은 아이는 아직 뭐 그런 거를 잘 뭐 이렇게 크게 느끼진 않을 때고요. 큰 아이는 다 알죠. 예. 근데 또 예민한 시기 아닌가요? 그렇죠. 사춘기인데. 예. 네. 인터넷 뭐 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볼 아이고. 텐데 대화는 좀 많이 하시나요? 그래도 저희 아이가 굉장히 은근히 성숙해서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떻게든 힘주는 얘기를 주로 하고 속상한 얘기 잘 안 해요. 아빠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되면, 있어. 그럴 수 아니 있어. 그 보통 이 음주운전 질풍노도에, 했을 네, 때 네. 그 아이는 뭐라고 안 하던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전혀 성숙하고. 네, 전혀 나 입밖에 안 같았으면 내고. 난리 쳤을 텐데. 지금 이제 우리 H 양께서 우리 저 후보님의 첫째 아이한테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묘한 텔레파신 게 그 첫째 아이분 네. 얘기를 들었는데 낙곰수의 열혈 청취자다. 어머 중학생. 맞아요. 아 진짜요? 이 소식은 잘 안 듣고 맞아요. 엄마 예. 방송 재미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김어준이라는 코드로 통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거 봐요. 다 좋아한다.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상한 데로 묻지 마세요. 공부 잘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잘 엄마 뭐- 아빠가 변호사시니까 그러니까 둘 다 S대잖아. 아니에요. 저 공부 잘 못해요. 막 그런 거 공부 잘 못해 전교 2등 한 번 해봤어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저희 아이가 또 대안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이 정규교과를 따라가는 데는 굉장히 떨어져서요. 요즘은 뭐 베이스 기타에 푹 빠져서 저런.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대표님 저기 어린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초중고 시절. 그러니까. 잘 오픈 안 된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대표님께서 그러면은- 84년도에 서문여자고등학교 어. 입학하셔가지고요. 87년도에 아,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학력고사 전국 여자 수석으로. 어마어마. 와우. 이런 너무 신기해. 네. TV에 나오는 사람. 그럼 87년에 이 수능 끝나시고 당시 학력고사. 학력고사였잖아요. 학력고사, 예. 네. 인터뷰 하셨겠네요. 있어 텔레비 그 자료화면이 그랬어요. 있어. 네. 근데 제가 어머 보고 싶다. 교과서? 제 동기가 KBS에 근무하는 동기가 한 대학 동기가 있는데 아주 오래간만에 우연히 만나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너 나온 거 찾아놨어. 언젠가 꼭 써먹을 것이다. 네. 네. 주변 근데- 사람이 치밀해. 그러니까 대표 예. 그렇구나. 제가 그때 그 이제 방송 언론사에서 소감이 어떠냐, 뭘 할 거냐 이러고 물어보는데 그냥 별 준비 없이 별 생각 없이 한 얘기가 억눌린 사람들, 억눌리고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나 봐요. 고등학교 3학년 예, 때요.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진짜. 전혀 사실 제가 그런 데 대해서 모르고 완전히 맨날 이 수능 저희 때는 또 오지선다도 아니고 사지선다였어요. 예. 그러니까 완전 찍기 연습만 하던 때인데 이상하게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니까 얼마 뒤인가 그 다음 해인가에 한 신문에 칼럼이 실렸는데 그 칼럼에 해마다 뭐 수석 합격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면 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거대로 살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식의 칼럼을 하나 실렸어요. 비판적인. 네, 예.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고 그때서야 다시 이렇게 되살아나더라고요. 기억이. 근데 아닌데 보통 수석들은 다들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공부해 교과서만 교과서. 봤어 이런 아니 얘기 기자들이 안 그래도 그렇게 시킨다고 하던데.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네. 끝에는 또 개인의 네. 미래 비전을 얘기하니까. 예, 그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죠. 예. 근데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가 계속 꿈이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점수 맞춰서 간 거지. 그러니까 법대를. 선생님도 점수 맞춰서 꿈을 바꾼 거죠. 아. 실제로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그랬죠. 예, 그러니까 원래 시험을 먼저 저희 때까지는 시험을 먼저 보고 그 점수에 맞춰서 대학을 아니 그러니까 지원했거든요. 점수에 맞추면 네. 꿈이 계속 하향 평준화 된단 말이에요. 점수에 맞춰서 꿈을 올리잖아. 업되셨어. 수석이니까. 그렇지. 사기 캐릭터야 이런 거 진짜. 왜?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도 이지망이 무슨 농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저 대표님의 선배인 예. 지금은 이제 모 대학의 이제 이 법대 교수를 하고 있는 제 동기가 네. 공법학 선배이시네요. 네, 2년. 네. 이 친구가 나는 그냥 뭐 언론학과 갈 거야. 그랬는데 이상하게 학력고사 점수가 한 20점이 더 나온 거예요. 예. 이상하게. 집안이 안동이야. 네. 문중회의가 쫙 열리더니 무조건 서울법대. 그리고 그 친구가 서울법대를 가서 한 2, 3년 동안 너무 방황을 했어요. 네, 네. 가기 싫은데 억지로 그런 가서. 상향 분들 평준화가 많았어요.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담임 선생 담임 선생님이셨죠. 담탱이라 그러죠. 요즘 쌤. 전문 용어. 요즘 쌤.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사회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법대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은근히 그 여고생 마음에 선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학이 어떤 걸까에 그런 거 대해서 있어. 궁금하고 막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랬던 거죠. 되게 조숙하셨어. 그때도 프로포즈 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못했어요. 일주일 만에. 못했어요. 나 올해 결혼할 거거든요. 그때는 못했어요. 그럼 뭐 사회 과목은 100점 맞으셨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욕먹는데 대체로 100점 맞았죠. 대부분의 과목을. 짜증나. 대부분의 과목. 근데 원래 그러니까 국민학교 시절부터 항상 공부를 잘하셨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약간 이게 그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 스타일이어서 신기한 처음에는 적응을 잘 못해서 이상한 스타일인데. 약간 떨어졌다가 말도 안 되는 스타일이지. 마지막 1년 정도에는 이렇게 등이 위로 올라가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는 뭐 줄반장 이런 건 안 하시고요?
부반장은 했죠. 부반장. 네, 예. 중학교 때 뭐 반장 뭐 이런 건 했죠. 근데 중학교 때 반장이라는 게 뭐 중학교 때 반장이라는 게 무슨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특별히 뭘 잘해야 하는 것도 인사. 아니고 대체로 예, 인사, 경례, 네, 예, 그거 하거나 아니면 뭐 애들 조용히 시켜라, 예, 그리고 애들이 조용히 안 하면 네가 와서 대표로 나와서 맞아라, 뭐 이럴 때 맞는 뭐 이런 거죠, 뭐. 그 절대 권력이잖아요. 칠판 옆에 떠든 그쵸. 사람 해가지고 싫어하는 근데 애들. 그거 해야 되잖아요. 반장이면 뭐지? 질문 체육대 받을 이런데 네. 햄버거 돌려야 되거든요. 요즘에는. 아, 맞아. 반장 반장 피자 쏘고. 피자 돌려야 돼. 아, 그래요. 저 때만 해도 안 그랬어요. 그치, 옛날에 네. 옛날 없었지. 그때만 해도. 크림빵이라도. 다행히도. 여기 반장까지는 아니고요. 그때는 예를 들면 정교 학생회장 예. 이런 거는 이제 이 부모님이 뭐 유경회장 이런 걸 하시면서 그런 거를 했는데 우리 때는 근데 뭐 학급 반장 정도는 그냥 예전에 저기 부모님 네. 대표님 부모님께서 두부 공장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그건 하세요. 유명하죠. 아 지금도 하세요. 아, 네.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시흥에서 하세요. 아. 제가 이제 후배한테 이정희 대표님 그 부모님께서 두부 공장 하신다고 네, 네. 두부 공장 딸이라고 얘기하니까 네. 한 이제 3만 평 정도 되는 규모로 생각하죠. 막 엄청난. 그러니까 풀무원 집 딸인 줄 알고 거기서는 근데 그럴 성경원이나. 수가 있잖아요. TV에 자꾸 나오니까 모르는 네, 분은. 네. 저기 두부를 파는 대기업에 OEM으로 납품을 하세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통시장이나 아니면 예, 예. 작은 동네 슈퍼 같은 데 가면 이 상호 얘기해도 별 문제 없죠. 네, 그럼요. 네, 뱃골 두부라고. 뱃골이요? 뱃골. PPL인가요? 네. 아니, 현 기자가 바로 수금하러 갈 거예요. 네. 백골 두부. 예, 광고 수도권에만, 내보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이제 충청도 사시다가 30살에 서울 올라오셨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 오래 하셨네요. 예, 오로지 그것만. 맛있는 두부 많이 먹겠다. 이런 옛날에는요, 거. 예, 그런 거, 콩비지 많이 먹었지.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이제 두부공장 하긴 하지만 굉장히 작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되게 맨날 지하방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근데 두부도 성한 두부를 먹는 게 아니라 아, 겨울에 두부가 얼면 이 얼었다가 녹으면 송송송송 구멍이 막 맞아, 뚫려요. 맞아. 얼음 박혀가지고 그거를 주로 이렇게 국을 끓여 먹었죠. 네. 아, 온전한 건 팔고. 네, 네. 불량품. 네. 두부 잘 안 드시겠네요, 지금은? 아니 그래서 한동안 잘 안 먹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요즘은 이제 다시 이제 먹는데 워낙 옛날에 이제 많이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두부 통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어렸을 때 이게 물론 깨끗하게 닦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전후 과정은 잘 모르지만 혹시 그 중에 두부가 다 계속 나오고 있는 그래서 지금 그걸 피부가 우리가 좋아진 것 먹은 같아요. 거야. 그렇구나. 아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연세가 꽤 되셨을 텐데 아직까지도 하시는 거세요? 공장이 이제 뭐 이제 며칠에 한 번 정도 간혹 들리시고요. 작년에 아버님께서 이제 그 아주 경미한 뇌출혈을 당하셨어요. 그 전에는 매일매일 나가서 이제 일을 보셨는데 이제 두부 뭐 간 맞추는 뭐 이런 게 굉장히 섬세한 게 필요해가지고. 장인의 네. 근데 요즘은 그렇게는 안 하시고 이제 종종 며칠에 한 번 정도 들리시는 수준으로 하시죠. 대표님 캐릭터가 있으셔서 네.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그 학생들이 보통 탈선을 한 번씩 하잖아요. 네, 네. 뭐 학교 땡땡이 치고 뭐 술도 먹고 뭐, 네. 뭐 맞아. 주님과 본드와 가스 이런 세계에 좀 본드와 가스 너무 안 어울린다. 우리 은밀한 사생활이긴 한데 오늘 본드와 가스. 이성 아니야 이게 친구 등 덕인 형님은 그 맛을 아는 거야. 벌써 막 침을 흘리시는데 그런 저기 탈선 경험 혹시 있으세요? 뭐 가출을 해봤거나 최고의 탈선. 내가 했던 내 최고의 인생 탈선. 최고의 탈선. 뭐 성인 영화를 봤든가. 근데 못 해봤어요, 사실. 그 중학교 2학년 때, 예. 그 노처녀 선생님이 계셨는데, 예. 노처녀 선생님하고 한번 상당한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버텼던 적은 있죠. 그게 지금 생각하면 약간의 저항? 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가령 다 우유를 먹어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 우유를 먹어라. 그러면 이제 그게 또 학교에 뭐 무슨, 옛날 같으면 무슨 뭐 리베이트 같은 거로도 오고, 뭐 이런 식의, 또는 뭐 선생님들의 강제?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모집 강제.
근데 뭐 우유 먹어라 이러면 왜 꼭 다 우유를 먹어야 하나요? 이러고 일기에 쓰고 그런 식의. 이 근데 뭐 소극적 반장이거나 좀 모범생들은 다 잘 따르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런 그러시네요. 그때 딱 한 해 선생님하고 약간 선생님한테 약간 반항을 했죠. 나름 질풍노도이시겠어요. 그랬나 뭔가 봐요. 캐릭터가 안 맞으셨겠죠. 근데 이게 인생을 길게 봐야 되는 게 저도 29까지는 아무런 일탈이 없다가 에이 말도 안 돼. 누가 믿어 그거. 30이 딱 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을 하더니 40이 넘으니까 아이돌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대표님이 억눌린 청소년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네. 사회심리학적으로 그랬을 수 성인 있어요. 되셔서 무지 싸우고 계신 거야 지금. 그래서 국회 가서 푸닥거리 하시고 이제. 그러니까 전경 수백 명하고 맞짱 뜨시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늦바람. 그럴 수 일탈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이중인격인데요. 예, 이중인격. 예. 제가 이제 변호사를 한 거의 뭐, 따지면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 의뢰인하고 굉장히 깊은 그 신뢰관계가 없으면 사실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불리한 이야기를 저한테 미리 안 해주면 그렇죠. 나중에 걸려. 굉장히 크게 당해요. 예. 그래서 근데 불리한 얘기를 사람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 이 변호사가 확실히 정말 입에 자크를 꽉 닫는다. 이 얘기를 나한테 전혀 불리하게 쓰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을 이제 서로 가지려면 사실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건데 그러려면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제가 이제 마음도 열고 또 제 능력도 최대한 많이 그 의뢰인하고 관계에서 발휘하고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면 저도 쌓이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언제 푸느냐 주로 법정에 가서 상대편 증인 이 나와서 전혀 논리에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빠바바박 쏟아부는 걸로. 그리고 네, 그리고 너 죽어봐라. 네, 뭐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 이러면 굉장히 점잖은 척 내지는 온화한 척하면서 막 쏟아부어서 난도질을 치는 뭐 이런 걸로 이 악면을 풀죠. 이게 이중인격이 저한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율이 그렇게 높았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실제로 대표님만의 보기에는 묘한 되게 안 카타르시스. 그러신데. 네. 아니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표님 쪽에 붙어 있으면 그런 꼴을 당할 일은 없어요. 근데 대표님의 전선 반대쪽에 있으면 진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이 줄을 잘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뭐 논리적이지 않거나 내지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공격을 하진 않습니다. 그건 저의 철칙이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다요. 맞아.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대나무 같이. 재미가 없어. 그치, 재미가 없어. 심심해. 제가 공통점이 없어 우리 제가- 삶과. 제가 마녀가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이 너무 너무 이렇게 티 없이 그런- 숨도 100% 이렇게 하면 한 번쯤 이렇게 흙탕물로 한번 탁 튀기고 싶은 욕구가 생기거든요. 흙탕물이 셌어. 좀 많이 셌지. 제가 온갖 비난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이런 얘기하면 욕 먹는데. 뭐지? 한번 제가 심호흡 한번 아니 할게요. 잘라드릴게요. 더 안 드신 욕이 어디 있어요? 안 잘라주실 거면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동감해요. 긍정적일 수가. 동감하는 게 청소 네. 막 열심히 하면 왜 이러세요? 네, 그 뒤에 막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청소를 막 하고 있으면 남편이 옆에서 보다가 당신 무슨 일 있어? 그래서 옆에서 같이 청소하고. 네, 제가 최근에 청소를 아주 열심히 한 일은 언젠가면 지난주 제가 검찰에 간 게 9월 21일이죠. 맞아요. 그날 이제 대청소. 네, 그날 사실 검찰 갈 때 검사의 그 원래 이 검찰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아무리 혐의가 없어도 뭐든지 예. 만들어서 기소하겠구나. 그걸 저는 예상을 했어요. 예. 그림을 만들어내기 예, 위해서. 네. 그리고 이 정도 했으면 가령 뭐 보좌관들이 뭐 4명이나 구속이 됐는데 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흘리는 거는 너도 알았으면 너도 구속이야.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겠다. 사실은 그 생각도 했어요. 예. 그 전날 밤에 제가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뭘 했냐면 남편 와이셔츠를 다 다려놓고 화장실 청소를 팍팍 혹시 구속될까봐. 혹시 집을 예, 떠나면 예. 몇 달 못 올 텐데 화장실 청소는 저 말고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왜 와이셔츠를 다니고 계세요? 아, 글쎄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걸 다려놓고 싶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대선 주자가 되셨는데 네. 사실 이미지가 네. 전에는 되게 곧고 이런 티 이미지였기 없는? 때문에 더 실망이 컸던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어떻게 눈높이가. 어떻게 이미지를 다시 네. 회복하시려는 그게 있으신지 네. 국민으로서 정말 궁금해서 네. 일반인으로. 네. 매우 정치적인 질문을 모르는 정치- 척 하시는데 맞아요. 아니 정치적 뭐 그냥 아니, 사실 정말 나도 그냥 궁금해요.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네. 보통 예. 일이 아닌데. 네. 첫 번째는 있었던 일은 정확하게 알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 난 통합진보당 그 비례 경선을 둘러싼 사태에서 진실과 거짓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사실 아무에게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일들이 계속되어 왔고, 그래서 제가 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당직자들, 그리고 뭐 이석기 의원, 김재현 의원 이런 분들이 근거 없는 모함을 받았던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리는 게 일단 필요하다. 이거는 뭐 저 혼자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당에서 공식적으로 언론에도 널리 알리고 그래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들은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문제가 정리된다고 해도 왜 그런 일을 질질 끄느냐, 뭐 통합을 왜 이렇게 무모하게 했느냐, 예. 뭐 계속 나와요. 예. 네, 뭐 책임 안 지냐,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민중들이, 우리 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굴곡 없이 사는 사람 있냐? 내 인생에도 굴곡 좀 생겼다 그래. 굉장히 맘 편하게 통 크게 생각하시는데. 너무 세게 굴고 계셨어. 그러면 롤러코스터를. 영영 그 사람은 일어나지 말란 말이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민중들이 그러면서도 일어나고 사는 건데 나도 똑같이 살란다. 그 깨끗하게 사는 사람만이 다 좋은 건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 인생에도 그럴 때 있다. 그냥 그러면서 좀 믿게 보시는 분들은 아직도 마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예. 아니면 왕따 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부엌대기 정도 취급을 하고 싶어 하시는 예. 분들도 있는데, 특히 언론이 그래요. 예. 네. 뭐 상관없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일 한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노동자들 노동 3권 하나도 지금 보장되고 있지 않고 노동조합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잘리고 그리고 배제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일들 굉장히 많이 겪죠. 오늘 제가 그 한국 3M의 화성에 갔다 왔는데 예. 거기 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노조 만들고 이제 싸움한 지 한 2, 3년 됐는데 그 금속노조 3M 지회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거기를 탈퇴를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안 됐는데 정직 4개월 뒤에 이제 회사로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15년을 근무했는데 원래 하던 일을 안 주고 정직 이후에도 풀 뽑기, 담배꽁초 줍기, 예. 쓰레기통 비우기 봉사활동 아닌가 그거? 이런 거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 가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네, 되나요? 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불러서 너 노조 탈퇴하면 원래 하던 일 시켜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쪽 주는 거예요. 쪽 주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걸 2년을 견디고 있으면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방글방글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일부러 제가 온다고 보라색 옷을 참 깔맞춤을 해가지고 나오셨어요. 보라돌이처럼. 네. 보라돌이였던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견디시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웃으면서 그냥 한다고 내가 이걸 안 버티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 일을 당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가 버티는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사실 박혔어요. 이게 누군가 어려움을 사실 당하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다 무너지는 때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뭐 당할 건 당해야지 어떡했냐. 그러고도 끝에 가서 우리가 이기면 된다. 다 같이 바꿀 수 있으면 된다. 그런 생각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이게 그만큼 사랑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던지는 돌이 더 아플 수 있거든요. 저도 네. 물론 제가 이제 애국요정으로서 많이 사랑받고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시려고 지금. 뭐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동질감? 그럼요. 동질감 말씀. 저 여자 많이 늘었네. 그러나. 저 수준까지 갔어. 사실 제가 이제 이거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18대 국회 아이돌
이렇게 불렸던 분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잠깐 잊었지만요. 아이돌로 불렸던 분이에요. 보좌관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 1위. 차세대 여성 파워리더 1위. 동료 국회의원이 뽑은 후원하고 싶은 국회의원 2위. 정치인 트위터 영향력 1위. 뭐 이런 이 어마어마한 순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1, 2등 아니면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3등 이런 건 안 쓰는 거죠. 그죠? 했다 하면 1, 2등. 그런 분이었는데 그만큼 정말 국민들한테 애정 어린 이 사랑, 관심 이렇게 받으셨던 분인데 한순간에 정말 곤두박질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괜찮다 뭐 아유 돌 던진 맞아야죠라고 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사랑을 주셨던 분들이 던지는 돌일수록 더 아파. 그만큼 더 아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제가 평생을 미움 안 받고 살았어요. 정말 솔직히. 그러니까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왜 이렇게 저기 여고 그 다니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행동이 좀 조신하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공부 잘하고 이러면 쟤 공주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이렇게 시기하고. 친구들이 저기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미움받는 그죠. 그런 시기 질투.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거의 안 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별로 이렇게 나쁜 얘기를 안 듣고 지낸 거예요.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그 일을 겪으면서 마음의 상처는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만약 제가 정말 그 제 마음에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그걸 뭔가 감추려고 했던 것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다시 웃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 보고 이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뭐 특별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진보 정치를 해오면서 놓치지 않고 있었던 저 스스로가 저일 수 있도록 하는 그 이야기, 제 자리를 그대로 사실 지켰던 거예요. 근거 없이 사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매도하면 안 된다. 그건 아무리 우리 편이 아니라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근거 없이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근거가 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확실히 확인되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근거 없이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건 모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당연히 또 해야 될 자신의 입장 내보여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저는 지난 5월 통합진보당 비대경선 사태에서 언론의 왜곡 보도, 허위 보도가 제가 아무리 사실을 바로 잡아줘도 예. 바로 잡아지지 않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절망하기도 하고 예.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바로 잡혀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진실을 파헤쳐 가다 보면 분명히 이 사태의 공과 과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예. 또 다시 화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안타까운 건 물론 이 지점은 있습니다. 지난 이제 6월 말경에 김인성 교수님이 로그 기록 다 확인하고 예. 또 이제 당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현장 투표용지 확인하고 이러면서 몇 가지 크게 제기됐던 문제들은 사실 다 풀린 셈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투표에서 인터넷 투표에서 조직적인 이석기 김재원 의원 그리고 그 당을 끌어갔던 사람들의 부정 선거는 없었다. 이건 분명히 확인됐고 그리고 현장 투표에서 이른바 뭉치표 김선동 의원께서 한참 놀림을 받았던 마른 풀 다시 살아나 사건 이것도 다시 살아났죠. 그렇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다시 살아나서 그렇게 뭉치표로 오해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정리가 됐죠.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정리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이 정리되지 못하고 다시 이게 이제 탈당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 앞에 서로 겸허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돌이 없다. 이건 갈 길 가서 그래서 평가받아야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제 부족함을 만들어낸 측면들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네. 저 스스로에 대한 성찰로부터 이 사태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족함을 채워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1세기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19세기의 중세, 19세기는 중세가 아니네. 그러네요. 21세기 한국의 진보 진영에서 중세의 마녀 사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그리고 분단 시대의 이 유물인 종북 공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태세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빨리 하는 게 제 책임이다. 그렇게 해서 다시 살려놓으면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네요. 이제 쉬운 길은 아니고 아마 뭐 많이 긁히겠죠. 몸이 많이 긁히리라고 생각해요.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많고 네. 지금 말씀하신 길이 언젠가 오리라고 믿어요. 네.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다. 그럼요. 긴 데다가 네. 그 과정이 남아 있는데 또 지금 또 힘겨운 짐을 또 지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잡하게 네. 이제 얽혀서 네. 한동안 고생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쾌도난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중세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 마녀 검증을 한번 하고 넘어가자. 뭐 십자가 밟고 지나가나요? 아니 중세 역사책을 찾아봤는데 이 마녀 식별법이 있어요. 네, 네.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해보죠. 이게 불로 태워봐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중세사를 전공했던 석학 umberto 에코의 책에 보면 당시에 이 마녀 심판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교황이 임명하는. 그래서 이 마녀로 이 마녀 용의자를 이제 체포합니다. 그래서 왼쪽 양말을 벗겨봐서 회오리 바람이 일면 마녀예요. 아무 일도 없으면 마녀가 아닌 걸로 일단 추정. 어떻게 양말 해볼까요? 세월이 바람이 있는. 그래서 이 호그와트 마법 학교 같은 데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이게 들어온 책 쉽잖아. 생각보다 쉽잖아요. 왼쪽 양말만 벗겨보면 되잖아. 너무 진지하게 들었어 지금. 아, 그랬던 거야? 아니 그렇게 그런 식별법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 코미디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이게 몇백 년 전 옛날 얘기긴 하지만 당시엔 그게 진실로 믿어졌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세 암흑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많이 이제 개명한 시대에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겪다 보면 그렇게 또 지금이 합리적이고 밝은 시대인가 이게 네. 회한에 잠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한 번도 그 실제로 저 스스로는 뭔가 그 모함을 받거나 뭔가 이제 근거 없는 혐의에 의해서 어떤 누명을 공격을 쓰거나. 받거나 그렇죠. 누명을 쓰거나 또는 제 말을 아무도 안 들어주는 고립 상태에 있거나 예. 이런 상태에 있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제 인생 지금 44살인데 이 44년을 살면서 근데 이번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아주 여러 겹으로. 네. 이게 제가 그동안 잘 겪어보지 못하고 살아서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서 그걸 겪어보라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훨씬 더 정말 그 말 한마디 해도 누구도 안 들어주는 그 고립된 상황에 계신 분들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이해하게 됐고 그리고 누명을 쓴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지도 이해하게 됐고 노동자들이 왜 그 이제 뭐 대통령도 무슨 뭐 월급 많이 받아가는 노동자들이 무슨 파업이냐 뭐 이러고 불법 파업이라고 검찰이 수사하고 들어오고 뭐 사측이 뭐 유인물 쫙 뿌려가지고 플랜카드 걸고 이러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뭐 고공농성도 하고 자기 뭐 몸을 던질 생각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어떤 건지를 조금씩 이해하겠더라고요. 네, 사람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어 본다는 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는 생각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사법연수원 수료하면 뭐 이제 검사로 이제 나가는데 검사들을 꼭 그 구치소에 한두 달 있어 보게 해야 된다. 그래야 형사 피의자들이 그 겪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이번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그 상황을 역지사지로 알 수 있게 하려면 검사한테 야, 너 이제 실습이야 이러고 이제 한 달 동안 딱 그 구치소에 들어가 있게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혐의를 씌워서 정말 누명을 씌워서 진짜 억울한 게 뭔지 알아야 그렇죠. 된다. 네, 정말 누명을 씌워서 한번 당하게 해봐야 그래야 정말 이해하게 될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검찰 바로 공격 들어가요. 아니 나 바로. 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 나도 저 검찰 조사관 앉혀놓고 물어볼 거야. 이렇게 검찰 조사 받으셨거든요. 최근에. 막 약 올리면서 상동 검사 정말 만들고. 기분 나빠 이 아저씨들. 그렇죠.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설렁탕 시켜줘가면서. 안 시켜줘요. 차비 준다 그랬는데 왜 안 주지? 근데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또 아껴주시는 분들이 많이 네. 또 응원도 주시지만 가족들이나 이렇게 또 최측근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고생할 거면 왜 편한들 놔두고 특히나 네. 서울대 법대 나오셔가지고 변호사로 또 승소율도 높고 정말 잘하시던 편하게 사실 수 있는 길이 정말 그렇지. 탄탄대로로 부부 그냥 아우토반으로 변호사시니까. 깔려 있는데 이상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왜 고생을 사서 하냐? 일반인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 고생을 하나? 맞아. 왜 그러세요? 뭐 변호- 계기가 있나요? 혹시? 계기 있어요. 네. 그 변호사 할 때도 그 제가 그 엄청나게 편하게 또는 돈을 많이 벌고 살지는 못했고요. 사실 뭐 영업 실적은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돈 안 되는 일만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영업이 안 되셔서 이렇게 영업만 되셨으면 제 가진 원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생활의 3분의 1, 제 시간의 3분의 1, 제 노력의 3분의 1은 공익적인 일에 쓴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거의 뭐 이제 무료로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낮은 뭐 수임료를 받고 뭐 굉장히 복잡한 사건을 하거나 거의 완전히 몰두해서 하는 경우들이 대체로는 상당히 있었고요. 그 제가 변호사를 접었던 이유는 직접적인 동기는 2007년에 이시우 작가님이라고 사진 작가신데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돼서 이제 한 4년 반 만에 대법원까지 완전히 1심, 2심, 3심 다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 사건을 제가 이제 1년 동안 했어요. 1심을.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국회의원 제안을 받기 전에 1심 무죄로 딱 완벽하게 무죄로 이제 끝났는데요. 좀 깔때기 드신 거죠?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말이 아니라 완벽하게 무죄라고 네, 얘기하신 거예요. 국가보안법의 백화점이었어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고 굉장히 많은 글을 쓰고 굉장히 많은 강연을 했는데 그분의 3년 내 활동이 모두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 기소가 됐거든요. 한 인간의 3년이 모두. 그게 정확하게 뭐 어떤 일들이에요? 뭘 하면 그 법이 걸리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마음속으로 이렇게 좋아하고 그걸 몰라요? 이러면 애국전선에 나오면 걸리는 거야. 걸렸어 지금. 안녕히 계세요. 뭐 이런 거예요. 그 군부대의 지뢰가 묻혀져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화학 무기라든가 또는 핵무기 같은 게 보관돼 있는지 군부대를 계속 사진을 찍는다 이러면 일단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네. 그리고 그 이제 서해 NLL 서해 요즘 한참 얘기되는 NLL 있죠. 네. 그 서해 NLL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이것이 일종의 뭐 그 영토 분계선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유엔군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북방 한계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남쪽 대한민국의 군에 대한 일방적인 그런 이제 한계선이다. 뭐 이런 얘기를 쓰면 이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그렇죠. 네, 이죠. 그리고 일본에 이제 계신 그 한 제1교포 조총련이셨던 것 같은데 이분께서 이시우 작가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는데 이 글에다가 일본에 계신 한 분이 댓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시우 작가가 다시 댓글을 쓰죠. 그럼 이게 회합통신이죠. 법상. 조총련계 아마 조총련계였던 것 조총련계. 같은데, 그러니까 네. 뭐 저기
북한 사람하고 뭐 접촉하고 헐. 전화 걸고 네. 뭐 이런 거 있다는 거죠. 답글 금지. 네. 말도 안 돼. 네. 그럼 막 예술로 그냥 사진 찍고 막 이런 거를 그렇게 다 그게 그런 예. 거예요? 다 예술이든 뭐 아니면은 사회적 공유의 의미든 네, 네. 그 공익적 의미든 그런 거고요. 또 과도하게 해석하면 우리 이제 H양은 낙곰수 좋아하시니까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이제 음모론이 폭로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안함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나 정부가 발표한 네. 북한에 의한 침몰이다를 믿지 않고 네, 그렇지 의문을 않을 수도 제기하면. 있어 이렇게 하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게 말도 못하나?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국가보안법이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들어낸 수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수많은 인력과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돈을 투여해서 그 사람의 전체를 다 뒤집니다. 쫓아다니고 전화를 다 감청하고 그 일이 벌어지죠.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술가신데 변호사 법률가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 분단 체제 그리고 한미 그 군사 동맹 체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열심히 분석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제가 자극을 받았어요. 야, 밀리면 안 되겠는데. 경쟁 의식. 그런 것 같아요. 1등밖에 안 하셨기 때문에 나 2등은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대표님이 하시면서. 브라우니 물어 막 그러셨구나. 이게 법률가의 책임이 있는 건데 이걸 좀 더 파고들어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접었던 거고 마침은 좀 마침이란 표현은 좀 그러네요. 우연히 그때 민주노동당이 이제 뭐 탈당 사태가 종북 논란으로 막 벌어졌고 2008년에요. 2008년 초에요. 그러면서 이제 비례의원으로 오지 않겠냐는 제안이 와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이런 그 남북관계, 한미관계 문제들을 국회라는 공간에서 또 풀어볼 수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했고 또 민주노동당이 워낙 어려운 상태였으니까 종북 공격 막 받고 있던 상태고 그래서 예. 그런 공격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런 그 이제 남북관계 문제라든가 한미관계 문제, 뭐 군사동맹 체제 이런 데 대한 그 책임의식 어떻게든 이거를 우리들이 통일의 방향으로 또 자주 평등 이런 방향으로 풀어갈 수 있게 저의 전문적 지식을 조금이라도 써야 된다는 책임의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난 변호사 생활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서 지냈던 거고 지금도 포기할 수 없죠. 그건 그러니까 저 개인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좀 죽은 듯이 지내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개인으로는 편할 수도 있고 일단 욕을 덜 먹겠죠. 그렇죠. 좀 이렇게 네. 잊혀질 때까지 살짝 기다렸다가. 네. 그런 말씀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당신 개인을 위해서는 너는 나중에 큰일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소모되려고 하냐. 그렇죠. 산화하는 것 같다. 네. 그렇게 그 무슨 조직이 무슨 중요해? 뭐 이런 말씀 하시면서. 근데 그 제가 무슨 특정한 사람들을 꼭 지키기 위해서 특정한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해왔던 것도 아니고 그걸로 제가 지난 비례경선 시절에 제 입장을 지키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우리 한국 사회의 변화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싶었고 그게 또 민주노동당을 해왔던 분들이 함께 해오셨다는 거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 좀 하셨어요. 이런 걱정 안 하실 리가 없죠. 이게 옛날에 학생운동 할 때 굉장히 막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러셨는데 변호사 시험 본다고 하니까 아이고 이제 됐다 이제 마음 났다 싶었는데 그래서 좀 이제 나름대로 산다 싶었더니 갑자기 운동권 국회의원이 된 거죠. 왜 날벼락이야. 그렇죠. 게다가 뭐 온갖 가지 안 좋은 얘기 듣고 뭐 이러는데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그래도 제 남편 때문에 굉장히 만심을 많이 하세요. 신뢰를 하시는 분. 신뢰를 많이 그랬는데 사퇴를 운운하며 남편 사퇴 제명. 여기서 한숨을 더 뜨는 거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아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날 갔더니 심서방 그래도 한잔 해야지. 술
네, 술이 웬 말입니까? 네, 지금 술 마시게 생겼어요. 이거 한 5년간 금주입니다. 5년간. 아, 근데 이건 딴 얘기인데 궁금한데요. 변호사라 그러면 네. 엄청 돈 많이 버는 줄 알잖아요. 근데 아까 뭐 1년 동안 그거 작은 수입료 네, 네. 동시에 다른 일 못 하지 않나요? 그럼 얼마 정도 되나요? 아니 궁금해서 왜냐면 엄청 다 잘 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들어보면은 네. 아닌 것 같고 네. 뭐 그것도 뭐 좋은데 있는 거랑 아닌 네. 거랑 다르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는 영업 잘 못했어요, 사실. 그러기도 했고, 워낙 이제 사건 하나하나는 다 굉장히 무겁게 하는데요. 공익적인 일에 시간을 많이 쓰고, 그리고 또 돈을 적게 받더라도 굉장히 의뢰인이 사정이 어렵거나 이러면 아주 열심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은 돈을 받는 건 사건의 무게도 있지만 결국 의뢰인의 사정 이것을 비추어서 사실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50만 원을 받든 또는 500만 원을 받든 간에 내가 드리는 노력은 똑같다. 근데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 생각했죠.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지 않나? 이러저러하게 버텨갔죠.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아니네. H양께서 지금 이제 네. 변호사를 막 엄청 막 연봉 막 진짜 몇 억씩 막 이렇게 이성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만나려고 거죠. 할 때 이 지금 나오는 네. 이 거명되는 뭐 신 변호사님, 우리 이정희 변호사님 시절 이런 분 절대 만나시면 안 되고 명함을 민변 딱 쪽 봐야 일단 돼. 피해요. 민변 피해. 명함에 법무법인 바른이나 혹은 김앤장 이런 명함을 사귀어야 되는 거야. 김앤장. 아니 근데 또 이것도 되게 현실적으로 되게 다른 네. 게 주변에서 보면은 네. 변호사 구하기가 엄청 힘들고 되게 네.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또 다 어디 계신 거면 그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서 네, 네. 이미지가 있으니까 변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네.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때 당시에 이제 이정희 대표께서 하셨던 것처럼 네. 거의 수입료 적게 받고도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여전히 계시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또 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모든 사건을 그렇게 돈 적게 받고 다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받을 때는 또 받습니다. 그럼 예, 회사 사건이라든가 이럴 때는 정확하게 따져서 시간당으로 받습니다. 그럼요. 그래야죠. 제가 그 정도의 노력은 다 투여하고 그 정도의 성과는 내기 때문에. 와 그런 거구나. 배우들도 똑같지 않나요? 돈 되는 그렇죠. 맞아요. 안 받는 데는 그냥 진짜 거의 무료로다가 네. 하고 네. 받을 때는 확실하게 받죠. 그럼요. 저희도 그럼요. 예. 네. 요 그래야죠. 주제는 다음에 애국걸스를 위해서 조금 남겨두면 좋은 게 그런가요? 애국걸스에서 이제 다음에 시작이 되면 주로 이제 브그흐 이런 후보님들의 우리 광해 네, 이런 패션 얘기. 스타일이나 여성들의 수다를 할 거거든요. 섹스 앤 더 시티 버전으로. 그때 우리 이정희 후보님도 테이블에 올려서 명품 뭐 쓰시는지 쇼핑을 뭘 즐기시는지 이거를 스카프 패션이 잘 여성들이 난도질을 해줘야지. 맞아. 우리 또 스타일 또 그런 거 막 얘기하죠. 장난 아니죠. 매우 저평가될 것 같아요. 낮은 점수를 받을 아니 수밖에 오늘 없는. 이렇게 되게 멋있게 스카프를 이렇게 그죠. 가을 스타일. 스카프 저번에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호피 제가 호피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피 스카프를 하고 계신 걸 사진을 보고 막 아니 왜 뉴스 보면 대선 그 주자들 왜 스타일마다 다 막 네. 그 스카프 갖고 네. 계신지 네. 이거 거의 비닐봉지에 똘똘 담아가지고 3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라고. 혹시 코디가 있으세요? 코디네이터. 사주신 건데 코디네이터가 있지는 않고요. 그냥 제가 늘 감시를 받죠. 우리 피부 이게 관리 뭐냐. 이런 거 맞아. 있잖아요. 혹시 1억까지는 아니어도 5천만 원짜리 피부과 이런 거 없나요? 500만 원짜리 피부과. 앰플 막 쏘시고 막. 맞아. 늘 타박을 받습니다. 맞아. 피부 관리 좀 하지, 팩을 좀 하고 자지. 그게 뭐냐 이러면서 늘. 네. 근데 피부가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지금 거의 좀 저이 민낯이신 정혜림 아나운서와 전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저 지금 저 감기라서 아파. 내일 생일인데 왜 그러세요? 아니 지금 아파서 감기라서 청초한 이미지 오늘 유지하고 있는데. 청초하다고 막 우겼는데도 지금 나란히 앉아 있어서 패착수예요. 방금 95데시벨까지 올라왔어요. 네. 저 지금 청초하게 내가 목소리 지르면 안 돼요. 아니 처음에 초반에는 근데 되게 이렇게 아파 보이고 되게 힘없어 보이더니
대표님 옆에 앉으셔서 에너지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점점 업되고 있어요. 점점 시끄러워져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 제일 먼 자리에서 관찰하면요. 네. 자꾸 이 경쟁 심리를 느끼고 있어. 정하나님이. 아, 저도 어디 안 밀리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너무 1등 하시고 막 이런 분위기 이미지셔가지고 제가 또 경쟁의 심리. 좀 이겨보려고. 아니, 저는 지금 바닥까지 딱 떨어졌기 때문에 걱정 말고 나르십시오. 지금 대표님의 내공은 내가 바닥이라도 너보단 낫다. 내가 보기엔 그래. 나 목 갑자기, 네, 목이 확 땡기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좀 딴 얘기인데 그 대표님이 그 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 후보 이렇게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항상 보좌관들보다 먼저 출근하셔가지고 늦게 퇴근 매일매일. 피곤해. 아 근데 어떻게 거짓말 아니에요. 이거 뭐야 이거. 그랬는데 보좌관이 뽑은 함께 일하고 싶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제일 싫어, 이거. 네. 아니 저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먼저 그리고 아까 출근하고. 비결은 또 보좌관들은 다 감옥에 보내시는 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일시컷이, 그러고 보좌관한테 보내. 무서워서 뽑아준 게 아닐까요? 진짜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노고를 치하하시면서 가서 좀 몇 달 쉬었다고 책도 좀 읽고 영양식 머리도 좀 식히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우리 행동대장이 있었어야 박수를 막 치는데 뭐냐면 휴가도 주면서 별도 달아주는 이거 우리 행동대장이 해야 되는 멘트였는데 말이에요. 아, 제가 저 아침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간 건 다른 이유가 없고요. 교통이 좀 막히기 때문에 오가는 길이 여의도까지 그래서 아이고. 안 막히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려고 네, 그런 거고 다른 의도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인터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아침 인터뷰 보통 7시 조금 넘으면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컨디션을 늘 맞춰놓느라고 일찍 나왔던 거고요. 뭐 저희 보좌관들은 이제 같이 일할 때는 국정감사 할 때는 뭐 몇 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뭐 이런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밤새고 뭐 이래서 하도 일을 많이 시켰는데 이렇게 그 같이 일하고 싶은 국회의원으로 저를 지목했다는 거는 저희 보좌관들이 정말 입이 무거워서 밖에 나가서 말을 안 해서 일단 보좌관들이 뽑은 건 아니고 교육을 잘 시킨 거죠. 제 얘기는 들었는데. 다른 의원실 보좌관들이 내막을 모르고 되게 이미지가 너무 좋잖아요. 선한 이미지고 그러니까 일 별로 안 시킬 것 같아. 원래 본인이 성실하시니까 혼자 다 하실 것 같아 이런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편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들어가 보면 깜빵에 가고. 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이렇게 뭐 악법 이제 통과시키려고 할 때 막 몸으로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제 못 끌어가고 보좌관들을 다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유치장에 뭐 2박 3일 있다 나오고 벌금 막 받고 쌍용 자동차 갔을 때도 보좌관들 다 끌려가가지고 뭐 지내다 오고 그래서 정말 성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그 작년에 한미 FTA 그 강행처리 시킬 때 언론에 이제 그 비공개하도록 그 당시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이 국회법에 맞지 않게 비공개하도록 기자석도 막았었거든요. 잠궈버렸어요. 네, 잠궈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서 이거 불법이다. 이거 기자들 들어오게 본회의장 문이라도 열어야 된다. 이러는데 민주당 의원들께서 계속 그냥 말은 들었는데 계속 가만히 계신 거예요. 계속 가만히 계시고 시간은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 보좌관들한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언론이 들어오게 해야 된다. 뭐든지 해라. 그래서 유리창을 깬 거군요. 그렇죠.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어떻게? 그건 뭐예요? 기물파손이에요? 네, 공용물 파손. 네, 뭐. 아니 그래서 해주면 되잖아 그까이까지. 예전에 얘기한 적이 얼마면 돼? 한미 FTA 처리되고 국회에서요. 그 다음 날 이제 그 민주노동당 시절에 취재하러 이렇게 가보니까 다들 손에 붕대 감고 있고 막 그래요. 유리창이 찔려가지고. 그게 다 제가 시킨 건데. 미안해 죽겠습니다, 정말. 사실. 열만 달아주는 게 아니라 선두. 아니, 사실 이게 제가 재판을 사실 받아야 되는 건데, 정말 그 처벌을 하려면. 근데 사실 재판을 받아서 진짜 싸우고자 해보면 불법인 공무집행을 한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 저항한 건 원래 죄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당연히 면책사유인데, 뭐 지금 이제 보좌관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금 뒤끝 장렬 해가지고 계속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 정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 보좌관들 가운데. 어떻게 제 주변에 이거 있는 가기 사람 싫은지요? 가기 싫은 국회의원 지금 아니 휴가라니까 휴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휴가지, 휴가.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는 게 지금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갈이를 자주 해주시는 거고요. 앞으로 공직에 나가시든 의정 활동을 하시든 네. 계속 보좌관을 새로 수혈하셔야 되는데 주로 요즘에 보면 어려워진 업체들이 좀 있어요. 네. 이 컨택터스라든가 이렇게 좀 운동하는 분들 젊은이들이 이제 직장을 잃고 있잖아요. 시대가 점점 밝아지면서 그러니까 주로 이 우리 대표님은 거의 몸으로 뽑으시나요? 그죠 힘쓰는 몸빵해야 될 사람. 일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 세 명이 보좌관 면접을 보면 현석훈 기자가 먼저 그 다음에 덕인형이 눈빛. 우리 현석규 기자님에서 눈빛. 파이팅. 아니 난 몸으로 안 떼고 가서 좀 쉬고 싶어. 책도 좀. 행동대장 따라가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 시절 그리고 통합진보당 그리고 저에 대한 그 괴롭히기인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주변 분들이 그렇게 자꾸 뭐 재판 자꾸 받고 끌려가고 벌금 내야 되고 뭐 이런 게 사실 저로서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네. 미안하고 아무리 정당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사실 미안한 거죠. 그런 거 막 돈 대줄 수도 없죠. 아, 뭐 사식 먹으라고 이런 거. 소주 제가 한잔 사주시고. 뭐 강연 다니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세금 다 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아두는 돈들에서 좀 이제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는 했는데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개인이 겪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제가 감당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사실은 책임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이제 위축되게 하려는 시도 같아요. 예. 네가 계속 버티니까 주변이 이렇게 계속 공격을 받잖아. 가만히 좀 있어. 막 이러고 전형적인 방법이죠. 네, 계속 괴롭히기 같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 대학교 다니실 때 총리학생회 네. 예, 회장 네, 예. 했어요. 이럴 때는 뭐 하나? 여성운동에 그러면 그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네, 대학교 예, 1학년 때 원래 이제 대학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는데 예, 예. 그때 이제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막 87년에 그쯤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얘기는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여고인데도 예. 여고인데도 여자가 대학 뭐 좋은 데 가면 뭐해? 뭐 가는 이유는 다 보내면서도 그래야 이제 학교 이 위상은 높아지니까 보내면서도 시집 잘 가라고 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리고 저만 해도 뭐 여자가 맨날 밤에 늦게 다니냐 그런 얘기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듣고 그리고 저는 화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은 화학과요? 화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사제폭탄 이런 거. SY 포포 만들려고 할 거. 그렇지, 그렇지. 앞으로만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두부 사업을 이어받으시려고 그런 거야. 부모님 폭탄. 부모님께서 여자가 무슨 이과냐. 그래서 이제 문과로 사실 그러면 돌리기도 하고 이공계 공부를 그랬거든요. 하다 바꾸신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선택할 때 이제 그때 와, 고등학교 2학년 부모님께서 때. 네 네, 말씀하셔서 올라갈 때. 반대를 혹시 하셔가지고 화학 문과를 선생님이 한 거죠. 매력적이셨던 건 아니에요? 그 과목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냥. 예, 사물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하고 뭐 이렇게 세밀하게 막 이해하시네요. 마녀야. 저도 지금 이과였거든요. 이게 연금술사에 관심이 있으셨던 거야. 뭐야. 양말을 빨리 벗겨봐야 돼요.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 오늘 방송 끝날 때 양말 벗겨보는 거. 인증샷. 역시 아니 근데 이랬는데 방송 끝날 때 진짜 양말 벗기면 막 회원이 나오고 한 번 찍힌 낙인은 벗기가 어려워요. 뭐라도 갖다 붙여서 만들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 여성 문제를 막 대학교 때? 이야기를 예. 듣게 되니까 쏙쏙 머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해가 잘 되기 시작했고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어떤 건지를 점점 느끼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일반화시키면 그러니까 제가 여성으로 태어나는 건 그냥 제가 결정하지 않은 그렇죠. 아무 개입도 하지 않은 그냥 자연적으로 주어진 건데 그것만으로 맞아.
차별도 받고 맞아. 예. 그리고 뭔가 억울한 상황을 막 감당해야 맞아. 되고 억울합니다. 아니 뭐 여자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그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뭐 죄졌냐고요. 맞아요. 맞아요. 특히 명절에 제일 그래. 약간 불리해지는데 조용히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그 다른 그 소수자들에 대한 이제 눈으로 그렇죠. 투영되는 거죠. 그게 맞아요. 저는 여성으로 태어난 것을 통해서 제가 얻었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성성이라고 하면 그런 자신이 여성으로서 경험해야 했던 부딪혀야 했던 그 차별의 벽 같은 거, 뭔가 비합리성의 그 우리 따로 담장. 만나요. 맞아요. 우리 에걸씨 다음 한번. 술 먹고 술 먹고. 프로야 프로 바로 섭외해. 그 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죠. 맞아요. 네. 남자들은 잘 몰라요. 네, 잘 모르고 이렇게 평소에 뭔가 부당하다는 것도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 차별에 대한 민감성 이게 여성들이 가지는 거죠. 아, 여기 몰라요. H양님 그래서 민감한 질문을 하나 하면 네. 올해 말에 네. 여성 대통령이 돼야 된다? 지금 나온 사람들 2대2잖아요. 아 2대2? 따지고 보면 뭐 알 수 없지 않겠어요. 12월 19일 대통령이 되시면은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일. 질문 완전 네. 점프인데.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가 나왔어요. 맞다. 가장 먼저 하시고 싶으신 일을 좀. 임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 일로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게 맞아요. 있죠. 예, 한미 FTA 폐기 서한을 서명하는 것. 네, 이미 제가 퍼포먼스로 한번 보여드린 바가 맞아요. 있죠. 네, 그건 뭐 똑같습니다. 네. 아까 그 여성 대통령 말씀 그냥 조금만 더 하면 저는 그 여성성이라는 것이 그냥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것에 머무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 소수자의 마음을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부당한 차별을 바꿔나갈 수 있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갖춰져 있지 않은 여성은 여성으로서 자신을 스스로 국민들 앞에 나 여성이니까 찍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성들 중에서도 반반인 것 같아요. 오히려 맞아요. 더 여자들, 이 남자들보다 더 보수적이신 분들이 맞아요. 있고 더 마초적인 여자분들도 많거든요. 우리 송열사 주로 특정 진영에 많이 계시기는 해요. 특정 진영에 많이 계세요. 네. 그러면요, 이렇게 그런 거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정말로 들으세요. 전 너무 궁금한 게 인터뷰하고 막 뭐 쫓아다니고 이러면 악수하고 막 뭐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다 정말로 기억에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 찍으려고 하는 건지. 네. 제가 굉장히 주의 깊게 듣는데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보다는 누가 어느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이것이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공간이면 저는 노트를 가지고 다니고요. 그래서 말하는 걸 이렇게 딱 찍어서 써놓습니다. 수첩이 아니라 노트. 네. 약간 차별화? 네. 아까 제가 3M 지회에 가서 들었다는 말씀 같은 거 잊지 않으려고 써놓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람의 얼굴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힘들 때나 또는 좀 느슨해질 때 그 얼굴을 떠올리면 좀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담아두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요, 대통령이 되시면요, 보육료 지원을 좀 해주셔요. 이거는 제 국민으로서. 아니 이거 왜 지금 점프했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냐면 오늘 라디오 스타에서 질문을 몇 가지씩 준비해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다도 그렇고 명절 덕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딱 예리하게 한 가지를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모든 대선 주자들에게 던져지는 시사평론가들이 딱 던지는 질문인데 완주하실 겁니까?
딱 이렇게 멋있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다 넘어가고 대통령이 되시면 이렇게 나오면 뭐야? 우리 지금 순차적이지도 않고 막 던져 그냥. 원래 그러잖아요, 우리가. 고등학교 나왔다가 프로페셔널로 하지가 않아. 원래 싼 방송이잖아요, 우리. 싼 방송에 비싼 분을 모셨어요, 오늘. 최영일 선생님의 그 질문은 그냥 걷어들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그 미디어에서 네. 아까 그 외로움도 얘기하셨고 그동안에 이제 자기 성찰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던지고 하는 이 대선의 과정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는 네. 다 이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매체에서 철저히 지금 소외되고 외면당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그나마 우리 저 손석희 교수 시선 집중해서 이정희 후보의 이 지지율을 통계로 처음 한번 얘기를 했어요. 속으로 저 혼자 저건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송 교수님하고 모종의 관계가 있으신가? 혹시 그 통계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통계가 5% 내외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이제 발표가 있었어요. 리얼미터 여러분. 근데 그것도 대체로 미디어에서 쓰질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라디오 프로에서 네. 손석희 교수가 직접 물어보고 이제 이 언급을 했던 거죠. 짚어냈던 거죠. 올해 보니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4월 달에 총선 전에요. 총선 전에도 똑같았어요. 안 써. 그렇죠. 그래요. 총선 전에 안 쓰다가 국회의원 13명이 되니까 막 물어뜯기 시작해서 폭삭 망하니까 이제 또 안 써. 네. 한동안은 장난 아니었잖아요. 왜 YTN 틀면 기자회견 생방송 뭐 어디서 무슨 간담회 하면 생방송 다 그냥 그렇죠. 지상파로 다 나가고 막 그랬어요. 통합진보당이 무너지는데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엔 또 안 써. 그러니까 내 생각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언론이 보도를 하기 위해서 당을 껴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좀 거친 표현으로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냥 덤벼갖고 물어뜯은 거예요. 거기다 그렇게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지금 이제 기여를 못하게 손발 묶였다 생각하니까 네. 이제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다 돌려버린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추석 명절 전후해서 향후 이제 대선 민심이 어떻게 갈 것인가. 네. 요즘 미디어에서 다 다루고 있는데 저 같은 이제 중년의 그 회사원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문화평론가 입장에서 끼워 넣으면 전 억울한 게 있어요. 그 원빈이 아저씨라는 영화에 나오면서 예. 아저씨들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원빈이 아저씨가 되겠다. 원빈이니까. 요즘에 이 소지섭이 회사원이란 영화에 나오면서 제가 회사원이라고 얘기하기가 민망한 거죠. 회사원인데. 그거 연속극도 있잖아요. 신사의 품격. 맞아. 거기 40대 중년 넷 나오는데 허리가 24, 28 뭐 이러잖아요. 왜? 나는 제가 김수로보단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네, 장동건하고 김민종 정도는 안 되지만. 안티 넣으실 수도.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회사원 아저씨들은 이제 저녁에 술 먹고 하면서 다 이제 정치 얘기를 한단 네. 말이죠. 그러면서 이 소외돼 있는 부분을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정희 후보가 5%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네? 놀랍지 않아? 그러면 되게 가슴 아픈 지적이 있어요. 이정희 후보 때문에 떠나간 10%, 20%는 왜 생각을 안 하니 너는? 이렇게 이제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직도 이 정도의 사람들이 믿고 있잖아. 그러니까 제 핸드폰에는 지금도 이 이정희 대표 시절에 눈물 흘리는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그거 핸드폰에 갖고 계신다고요? 잠깐만 여기서 해명하자. 티파니 사진이 한 20개 있고요. 이 대표님 사진이 한 2개 있어, 2개. 또 따진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 5%라는 어쨌든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 지렛대 효과로 디딤돌로 활용을 해서 정말 아까 지나간 질문 완주하실 겁니까를 포함해서 어떤 전략으로 달리시는지. 전략. 네. 굉장히 있어 보였어요. 갑자기 시사평론. 굉장히 있어 보였어. 네. 처음으로. 막 얘기한 것 같아요. 우리 2시간 동안 처음으로. 그럴 때 됐어. 뭔가 진지하게 가봅시다. 핵심 포인트는 아저씨와 회사원이라는 거. 통합진보당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데서 우리 스스로 힘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통합진보당밖에 못해요. 예, 어떤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야권의 누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정말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들 편에 서겠다. 이 얘기는 못해요. 사람들이 야권 주자들이 자꾸 중도로 가니까 화합하자 이렇게 가니까 아니 누가 화합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냐고요. 누가 싸우기 좋아서 싸우냐고요. 아무리 말로 조용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노동조합에 들어가면 왕따인데. 휴지 주어야 되고. 그렇죠. 예, 노동조합에 들어가면 그거 안 떠난다고 담배꽁초 주어야 되는데 이게 노동자들이 정말 자유롭게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죠. 누가 우리나라가 제대로 그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한미 FTA 저해가 안 되면 왜 복잡하게 미국하고 맞서가지고 한미 FTA 폐기하자 이 얘기를 하겠어요. 실제로 저해가 되니까 실제로 아무리 경제 민주화를 얘기를 해봐야 추석 때 시장에 아무리 야권 후보들이 가셔봐야 혁신 경제 하라고 이야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혁신하고 또 혁신했는데 한미 FTA 한EU FTA 때문에 대형마트 들어오면 쫙 무너지는 게 그렇죠. 시장의 현실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이야기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굉장히 비극적이고 참혹한 현실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불편하니까 안 하고 싶죠. 그거 하려면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지만 결국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저는 그냥 정면 승부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통합진보당이 하지 않으면 할 사람도 없고 결국 이 얘기를 지금 안 하면 한미 FTA 폐기 아무도 약속 안 하고. 맞습니다. 예,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IST 소송 당하면 어떻게 할 건데? 이미 눈앞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세금으로 왕창 다른 나라 미국 회사에 물어주는 거예요. 미국 금융자본에. 우리나라 세금이 왕창 빠져나가죠. 그 돈 가지면 보육료 지원할 수 있어요. 예, 좋아요. 이겨주세요. 네,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안 하는 분들께 자꾸 얘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결국 통합진보당이 지금 해야 되는 이야기 그리고 취해야 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끌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진짜 평화를 만들려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남북관계에서 통일 안 하면 통일로 확정을 짓지 않으면 평화가 올 수 있나요? 계속 아웅다웅하고 싸울 텐데 백악관에서 대통령 바뀌면 또 초기 들어서면 또 재검토하고 다시 또 강경 노선 갔다가 또 재선 가려고 그러면 약간 돌아서 가지고 또 완화 노선 갔다가 또 재검토 계속 쳇바퀴 돌지 하잖아요.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그 얘기를 저희가 통합진보당을 지지해 오셨던 분들과 꾸준하게 해나갈 수 있다면 분명히 국민들이 이건 알아주신다고 생각해요. 정리해고 문제, 한진중공업 문제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잖아요. 근데 희망버스 드디어 새로운 희망 봤다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지금 대선 후보 중에 야권 후보 중에 누가 정리해고 법제를 이렇게 바꾸겠다고 누가 얘기해요?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제를 바꾸려면 당장 재벌들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는 국제금융자본하고 싸워야 돼요. IMF하고 싸워야 돼요. 그렇죠. 누가 그거 하냐고요. 그 얘기를 정확하게 통합진보당이 한다면 제 몫을 하는 거다. 그래서 대선에서 야권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피력하고 다음 정권에는 분명히 바꾸겠다라는 확인된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합의를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네. 이 애국전선의 출범 자체가 작년 11월에 이제 한미 FTA 전국에서 그렇죠. 막아야 한다라고 했다가 불과 방송 네. 2주 만에 이제 날치기 통과가 돼버렸고 그때 SNS를 지배했던 담론은 뭐냐면 폐기다. 네. 모든 국민이 폐기다. 차기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하면 폐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누가 과연 폐기할 수 있는 대선 후보감일까?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까지 갔었죠. 총선 직전까지 이 담론이었다가 지금 총선 때 좀 이제 아픔을 겪고 많이 이제 해체되고 그다음에 이제 찢어지고 이런 과정이긴 하지만 지금은 당연히 폐기가 아닌 것으로 10개월 만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국민의 이제 의지라고 하는 것이 밀고 나가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또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통합진보당 당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죠. 거기서 물론 이제 이정희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선전하는 것 진보 이 진영에서 뭔가 제 몫을 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도 0.5%가 아니라 5%나 되는데 이 지지율이 행여나 이 각축전을 벌이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니냐, 표를 갈라먹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캐스팅 지적들이 보트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정희 대표를 지지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왜 나와가지고 분란을 만드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캐스팅 보트라는 표현을 언론에서 많이 쓰시더라고요. 고맙죠, 뭐. 사실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캐스팅 보트가 뭘 말하는 거지? 이러고 이제 그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여야 동수일 때 말하자면 이제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가지는 표.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표를 행사하는가에 따라서 한쪽이 이길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쪽이 이길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굉장히 많은 권한이 주어져 네네. 있고 이 사람의 의사가 A로 갈 수도 있고 B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네. 거예요. 근데 곰곰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박근혜 지지할 이유가 있겠어요. 제가 여성성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 남성들 입장에서는 혹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소수자의 그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자신이 여성을 하는 것에서부터 가지지 않은 분은 내가 여성이라고 찍어달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예. 제가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박근혜 후보를 도와줄 일이 없는 거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든 새누리당 재집권 맡겠다고 5만 가지 일을 저희가 다 겪으면서 해왔는데, 그리고 그거는 저를 지지해온 분들은 이 새누리당 재집권 맡겠다는 의지가 가장 강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야권연대를 주도했던 거예요. 그게 국민의 신뢰를 쌓았던 것이고, 비록 내용이 좀 부족하고 좀 다 성취를 못해서 총선 때 6회까지는 못 만들었지만 그 정신은 변함이 없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무슨 박근혜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론이 어떻게 하면 서로 그 통합진보당 이제 통합진보당 아예 대선 후보를 못 내게 할까? 예. 통합진보당 목소리가 커지지 못하게 할까? 이러느라고 캐스팅 보트라는 표현을 쓰면서 야, 이 사람들이 혹시 저쪽에 도움되는 일을 할지도 몰라 이러고 이제 자꾸 내부를 분열시키는 전형적인 거죠. 이간질 전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 그리고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을 끌어왔고 지지해왔던 사람들, 그분들이 보였던 선택, 이거를 몇 년의 역사를 두고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 대선 국면에서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뭐 민주당 손을 확 잡아주고 뭐 무조건 지지해주고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보 진영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당이 다 못 채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스스로 성찰해야 되는데 성찰 못하는 것도 있다고요. 가령 한미 FTA의 경우는 이전에 한미 FTA ISD 넣어서 체결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는 좋은 FTA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희가 비판해야죠. 따라서 이후에 저희 진보 진영의 목소리를 내가면서 어떻게 야권이 함께 커질지 이걸 저희는 계속 생각하는 거고, 거기서 당연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는 분들이다. 통합진보당을 구성하고 또 지지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깊은 신뢰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이분들의 판단이 현명하다, 맞다. 국민들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걱정되는 거 별로 없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노동자들 내기, 서민들 내기 열심히 해나가면 분명히 좀 더 큰 폭의 야권이 좀 더 성장하고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의심도 많이 받고 뭐 질타도 많이 받고 그렇지만 더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들을 얘기 계속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 스스로 혹시 부족한 점 없나 계속 돌아보는 그런 자극으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한 몇 시간 정도 한 건가요? 정신없이 돌려야 하는데. 2시간. 2시간 조금 못 되는. 2시간 좀 안 돼요. 1시간 20분 정도 된 거 아니야. 같은데. 우린 무조건 3시간이라고 치고 가는 거야. 어쨌든 편집해서 1시간인 거지. 하면서 이게 참 마이크가 많다 보니까요. 다들 자기 목소리 한번 내려고 마이크 겹치는 부분 많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그 적박대전을 78일 앞두고 추석 연휴 샌드위치 데이를 맞이해서 10월 2일이고요. 네, 모여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정희의 은밀한 사생활이었는데요. 야, 제목이 은밀했나요? 아유, 너무 안 셌던 것 같아. 나 기대했는데. 이게 점점
제가 이런 영향을 드리긴 했는데 나만 멀쩡하고 다 변태가 된 것 같아. 웃겨. 네.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배드신도 있었어. 남편 사퇴해야 되나? 아, 그거 배드신이구나. 그렇구나. 그걸 사무실 신이라고 생각했지. 완전 은밀했네요. 굉장히 하드했어 오늘. 아무튼 괜찮아. 오늘 이야기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좀 우리가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으로 말미에 제가 원래는 이제 오빠들 잘 자요 이걸로 이제 끝내는데요. 이정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오빠들 잘 자요 해주시면 좋다. 괜찮아. 생각을 유부녀신데 그런 무리한 부탁을. 어때요? 아니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말 감시하고 있어요. 어차피 지금 사퇴하냐 이거는 지금 안 돼요. 오빠들 잘 자요. 저희 참에. 집사람이 네. 가정법원에 있어요. 상담받게 해드릴게요. 왜 멀쩡한 가정을 깨려고. 난 그런 거 좋아해. 한 말씀 주시죠. 네. 애국전선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하고 살지? 이러고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테고 한편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 듯하고 어떤 다른 의도나 다른 욕심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제가 이제 대선에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세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나 혼자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라 잘못도 있고 또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도 꿋꿋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애돌지 않는 인생 어딨냐, 흠집 만나는 인생 어딨냐, 그러면서 또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정치하는 사람이 순결하면 좋겠죠. 순진무구하고 완전히 백색이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백색이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정말 책임을 다하는 것일까 하는 데 대한 생각이 저는 있어요. 분명히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내서 좋은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 늘 하면서 순간순간을 결단합니다. 사실 굉장히 마음 한번 이렇게 딱 다잡고 숨 한번 크게 쉬고 갈등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늘 복잡하고. 순간순간에 그래요. 모든 그 만남들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더라도 더 그 양식으로 자양분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는데요. 겸손하고 낮게 일해가겠다는 말씀. 제 마음은 딱 그렇습니다. 네, 같이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오나요? 그리고 오빠들 잘 자요. 당첨. 오빠는 나밖에 없잖아. 오늘 이 자리에서. 됐어요. 심오빠 화내세요. 근데 이제 끝난 거니까 대표님 3월에는요 이상형 아이돌을 비하하고 태견을 얘기하셨거든요. 네. 지금은 누구가 되셨어요? 쉬시는 동안 좀 이 TV를 많이 안 보셨어요? 봤어요 전혀. 여전히 그럼 태견인 걸로. B가 1순위였어. B는 내 거예요. 가져가죠. 수고하셨습니다. 막판에 머리채를 잡으시는. 일본은 FTA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이익 없는 체결이기 때문입니다. FTA에 희망을 걸었던 멕시코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FTA에 많은 준비를 했지만 미국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FTA의 노예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강도, 미국 아메리카. 정부 당국은 국민을 속이고 졸속으로 FTA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모는 한미 FTA. 이젠 우리가 만든 영화, 우리 쌀이 오른 밥상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무관심 속에 FTA가 체결되면 대한민국이 죽어갈 수 있습니다.